수동 휠체어를 전동 휠체어처럼 만들어주는 전동 보조 키트. 여러 사업자가 주방을 함께 사용하는 공유 주방. 우리의 상상을 현실로 만들 수 있는 것은 바로 규제 샌드박스 덕분입니다. 규제 샌드박스가 시행된 지 2년이 흐른 지금 혁신적인 기술이 우리 생활 속에 함께하고 있는데요. 기업에게 기회의 문이 되고 있는 규제 샌드박스가 보다 활성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김유선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혁신성장본부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고 해도 그 아이디어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한다면 없는 것과 마찬가지일 텐데요. 생각에 그쳤던 기업의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현실화시키기 위해 마련된 것이 바로 규제 샌드박스입니다. 네, 규제 샌드박스가 시행된 후 2년이 흘렀습니다. 규제 완화부터 서비스 제공까지 어느 정도의 성과를 내고 있는지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김유선 혁신성장본부장님과 함께합니다. 본부장님, 먼저요. 샌드박스라는 얘기, 단어들을 상당히 많이 쓰고 있는데 이것이 무엇인지부터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규제 샌드박스라고 하는 것은 그 기업들이 신산업을 진출을 할 때 기존 규제로 가로막혀서 네. 시장 출시를 하지 못하는 부분을 어려움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신제품이나 신서비스에 대해서 규제를 일정 기간 동안 면제해 주거나 유예를 해주는 제도를 규제 샌드박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규제 샌드박스는 어린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그 모래판 놀이터에서 샌드박스에서 따온 이름이 되겠는데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신기술 신사업들이 규제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게끔 신사업의 놀이터를 만들어주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4차 산업혁명 속에서는 다양한 기술 간의 융복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존의 법제도를 가지고는 이런 산업들을 모두 뒷받침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제품과 서비스들이 빠르게 시장에 출시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인허가 기준이 없거나 어떤 법 규제를 적용하는 데 곤란함이 있는 거는 이런 부분들을 해소를 해줘서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가지고 시장에 조기에 진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는데요. 그래서 2019년 1월 17일부로 법 개정을 통해서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시행이 되게 되었습니다. 3종 세트라고 하는 세 가지 제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네. 그 세 가지 제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먼저 규제 신속 확인 제도를 들 수가 있습니다. 이 규제 신속 확인 제도는 기업들이 시장 출시를 하기에 앞서서 규제가 있는지 어떤 인허가가 필요한지를 정부에 물어보게 되면 정부에서는 30일 이내에 규제가 있음 없음을 회신해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규제로부터 벗어나서 빠르게 시장 출시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제도가 되겠고요. 실증을 위한 규제 특례는 신제품이나 서비스가 시장 출시를 하기에 앞서서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험이나 검증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을 실증을 할 수 있게끔 그 규제를 일정한 기간과 구역을 정해서 또 규모를 정해서 그 규제를 면제해 주거나 유예를 해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임시허가는 신제품이나 새로운 서비스가 시장에 출시될 때 안정적인 부분은 확보가 돼 있지만 그 부분이 규제를 적용하는 데 있어서 아직 정비가 안 돼 있을 때 그래서 그런 규제를 법 규제를 적용을 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좀 앞당겨서 미리 임시 허가를 내줘서 시장 출시를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혜택을 받고 싶어 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신청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혜택을 주는 건 아닐 테고요. 기준이 있습니까? 네, 그 기업들이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1차적으로는 이 규제 특례를 부여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되는 거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 그다음에 환경 보전 등을 가장 그 큰 주제로 삼고 있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부합되지 않고 신산업 부분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대부분 그 규제 특례를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019년 1월 17일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가 시작이 돼서 현재까지 신청한 기업들은 총 473건에 이르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473건 중에 실증 특례가 52건, 임시 허가 등이 23건, 그다음에
규제 신속 확인이 220건, 그래서 총 295건의 특례를 기업들이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39건은 실제로 사업화에 지금 성공해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다양한 법 규제들도 지금 정비를 계속 하고 있고요. 일부는 개정이 완료된 것들도 있고 일부는 또 지금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기업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이슈인데 신청한 기업들에게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특혜가 주어지나요? 신청 기업들에 대해서는 이제 다양한 지원들을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크게 신청을 할 당시의 지원과 승인 받은 이후에 사후관리 쪽에 이제 그 지원으로 나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먼저 저희가 그 신청한 기업들에 대해서는 다양한 이제 컨설팅을 해주고 있는데 이게 제도가 시행된 지 2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기업들이 어떻게 신청을 하는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컨설팅을 직접적으로 해주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승인을 받은 이후에는 기업들이 실증 특례를 하거나 임시 허가를 운영을 할 때 여러 가지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피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책임보험 제도를 가입하도록 의무화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실증 보험 제도를 저희가 50% 한도 내에서 1,500만 원까지 2년 동안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실증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비가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증 사업비를 저희가 1억 2천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어서 기업들이 실증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이 기업들이 나중에 그 사업화를 성공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 사업 실증 이후에도 시장 진출을 원활하게 할 수 있게끔 사업화 관련한 다양한 그 사업들을 연계해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본부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규제 샌드박스가 이제 시행된 지 한 2년이 흘렀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간의 성과, 그러니까 저희가 좀 일반인 입장에서 알만한 성과들이 있을까요? 지금 요즘 가장 많이 그 회자되고 있는 단어 중에 하나가 DX, 그 디지털 전환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는 요즘에 우리가 그 디지털 전환과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가 만나서 창출한 기술 중 하나를 소개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네. QR코드로 활용한 스마트 주차 로봇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그 스마트 주차 로봇은 AI와 로봇 기술을 접목을 해서 로봇이 QR코드를 인식을 해서 주차를 지정된 장소에 주차를 할 수 있게끔 하는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아닌 로봇이 주차를 하다 보니까 훨씬 공간적으로도 효율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어서 네. 저희가 이제 주차 공간이나 뭐 이런 부족 현상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많이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게 되겠고요. 신기술이다 보니까 그 주차장법이나 관련 고시에서는 전혀 이것과 관련한 규제들이 있질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안전심사를 받을 수도 없었고 인증을 받을 수도 없었던 부분인데 이게 실증 특례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다 해소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서비스 중에 하나는 실외 자율주행 로봇 실증 특례를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거는 지금 마곡주구에서 그 음식 배달을 하고 있는 로봇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실외 자율주행 로봇은 그 로봇이 물건이나 음식을 픽업해서 사람의 도움 없이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전달하는 그런 서비스가 되겠는데요. 이 실외 자율주행 로봇은 도로교통법상에서 차로 분류가 돼 있습니다. 차로 분류가 돼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니는 횡단보도에서는 얘가 운행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이제 해소해 주는 게 필요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 자율 로봇이 주행을 하면서 영상 촬영을 하게 되는데 그 영상 촬영에는 사람에 대한 영상 촬영이라든가 개인정보에 대한 영상 촬영들이 될 수 있어서 네. 개인정보보호법을 또 위반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게 실증 특례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실증 특례를 통해서 그런 테스트를 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한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규제 샌드박스라는 것이 신산업, 신기술을 이제 더 적극적으로 이제 장려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기업들의 반응 그리고 그런 서비스나 기술을 이용했던 사용했던 소비자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기술 발전 속도가 워낙에 빠르다 보니까 이런 빠른 발전 속도에 따라서 규제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 후행되는 부분이 그렇죠. 많기 때문에 앞서가는 것들을 다 포괄해서 지원해 주지는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은 선제적으로 시장에 진입을 해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게 무엇보다 필요한데 네. 이런 법 규제가 가로막고 있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풀어주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이제 규제 샌드박스의 고마움을 나타내고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새로운 서비스들이 사실은 지금 보면 우리 문화생활에 근접해서 접근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이용하는 이용자들도 현재까지는 긍정적인 부분으로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보면은 기업들이 상당히 관심을 가질 만한 내용인데 아마 이 방송을 보시고도 이거 어떻게 신청을 하고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좀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신청하는 겁니까? 네, 신청은 저희가 지금 이제 홈페이지를 따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청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은 저희가 얼마든지 그 밀착 지원을 해서 컨설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청서 작성이 어려우신 분들은 그 홈페이지 안에 보면 저희가 12종에 대해서 그 샘플링을 작성을 아예 해놨습니다. 그래서 예. 그거를 보시고 작성을 하시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것도 또 어려우면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1대1로 밀착 컨설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매월 그 밀착 상담회라고 하는 거를 정기적으로 하고 있어서 이 제도에 네. 대한 소개를 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콜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제도에 대한 콜센터와 법률 부분에 대한 콜센터를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도에 대한 콜센터는 저희가 02-6099-4088번, 그다음에 법률 상담은 6099-4089번으로 전화를 주시게 되면 예. 기업들이 궁금해하셨던 부분들이 아마 속 시원하게 해결하실 수 있는 창구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움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환영이지만 사업을 확장시키려면 굉장히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네네. 특례 유효 기간이 짧다는 반응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좀 문제점을 개선하실 수 있는 용의가 있는지요?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제 예견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실증 특례를 하는 게 2년으로 돼 있는데 그 부분이 2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법규제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한 해에 걸쳐서 또 연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4년에 걸쳐서 실증을 할 수 있는 기간이 되겠고요. 예.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또 기업들로서는 4년도 짧다고 할 수가 있고 이런 부분에 하면서 사업이 중단되는 거 아니냐 4년 후에는 예.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지금 법 개정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법 개정에서 보면 4년 동안에 걸쳐서 실증 특례를 부여받고 실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법령 개정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임시허가로 전환이 돼서 그 유예 기간이 훨씬 더 길어지는 또 효과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또 사용자가 법령 정비가 너무 늦게 되면 이거를 법령 정비를 요청하는 요청제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법 규정들이 다 개정이 되면 그런 짧다라고 하는 우려는 아마 불식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러면 특례 기간 말고 어쨌거나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를 시장에 더 많이 내놓게 유도하는 거니까 네. 지금 상황에서 한 지금 정도 운영을 해보시니까 어떤 부분 더 개선책이라든가 더 추가해야 될 만한 것들이 좀 보이시나요? 네, 아무래도 이게 그 신산업 분야다 보니까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기업들도 어떤 규제가 사실은 발목을 잡고 있는지 어떤 규제가 곳곳에 숨어 있어서 복병 역할을 하는지를 모르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같이 밀착 상담을 통해서 발굴해내고 같이 에러를 풀어나가는 부분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 홈페이지나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이용자 편리하게 개선을 해서 예. 그런 부분들을 해나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고 장기적으로는 이제 규제라고 하는 부분이 사실은 없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포지티브한 규제에서 네거티브 규제로 이 시스템을 전환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계획하시는 바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무엇보다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는 부분을 좀 찾아서 이렇게 긁어드리고 네. 그런 부분들이 기업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기업들은 아무래도 빠른 시간 내에 이런 실증 특례나 규제 승인을 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 패스트 트랙을 좀 더 활성화시켜서 기업들이 빠르게 규제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자 하는 거고 그다음에 지금 근본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국판 뉴딜 정책에 예, 부합하게 그린 뉴딜이나 디지털 뉴딜 과제가 좀 더 이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서 전진 기지화 될 수 있게끔 그런 사업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지원을 할 계획이고요. 기업들이 아무래도 사업화까지 성공할 수 있게끔 다양한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을 지금보다 더 많이 발굴해서 예. 기업 지원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차별화된 기술 경쟁력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계속해서 규제 샌드박스가 기업이 기술 경쟁력을 갖추는데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본부장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외식이 줄고 지역 축제도 취소되면서 수산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요즘입니다. 오늘 머니톡톡은 수산업계를 돕기 위한 대한민국 수산대전, 가정의 달 특별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수산대전은 수산물 소비를 늘리고 지속가능한 수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획행사입니다. 이 행사로 업계는 수산물을 판매하고 소비자는 보다 저렴하게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데요. 이번 가정의 달 특별전은 4월 19일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한 달 동안 진행이 되고요. 전통시장부터 오프라인 마트, 생활협동조합, 그리고 온라인 쇼핑몰까지 수산물 주요 판매처들이 참여합니다. 행사 품목을 보시면 참돔과 붕장어, 이면수 등 6가지 종류에다가 업체가 자율적으로 선택한 3개 품목을 더해서 최대 9가지 품목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행사 기간 동안 해양수산부가 지원하는 20% 할인에 업체별 추가 할인을 더해서 최대 60%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싱싱한 수산물 구매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 꿀팁을 드리자면요. 전통시장을 이용하실 거라면 전통시장 상품권을 활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로페이 앱에서 20% 할인된 가격으로 상품권 구매가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수산물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2021 대한민국 수산대전, 가정의 달 특별전을 통해서 수산업계와 우리 국민 모두 코로나19 불황기를 함께 이겨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머니톡톡이었습니다. 우리 숲을 건강하게 지키고 산림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산림청. 생물의 다양성을 보존하고 기후변화 대응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며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데요. 탄소 중립 실현에 도움을 주는 나무 심기 목표를 세우고 산불 예방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인 가운데 산림을 보존하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할지 최병암 산림청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봅니다. 건조한 날씨가 이어진 지난 10일과 11일 주말 동안에만 해도 전국 10곳에서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산불이 발생하면 애써 가꾼 산림이 한순간에 잿더미가 되면서 환경 파괴와 함께 우리 삶의 터전을 잃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죠. 네. 인류의 귀중한 자산인 산림을 지키고 또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지 오늘 최병암 산림청장 모시고서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뭐 시청자분들도 많이 아시겠지만 우리 60에서 70%가 산림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산림청에서 하는 일이 무엇일까? 당연히 궁금증이 생기게 마련이거든요. 우리나라는 63%가 산림인 산림 국가입니다. OECD 국가 중에 4번째로 산림이 많은 국가고요. 산림청에서는 이 우리나라의 광활한 산림 지역에 가치 있는 숲을 조성하는 일, 예. 그다음에 산불 같은 또 병해충이나 이런 산사태 같은 이런 산림 재해를 방지하는 일, 또 요즘은 이제 산림에서 이제 산림 휴양이라든가 국민 여러분들이 그렇죠. 굉장히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산림 치유라든가 이런 산림 서비스를 국민 여러분들께 제공하는 일. 그 외에 이제 산림이 여러 가지 이제 탄소 흡수, 요즘 탄소 제로 맞아요. 문제 때문에 예. 탄소 흡수도 하고 사람에게 꼭 필요한 산소를 또 공급해 주기도 하고 국토 보존도 하고 생태계도 예. 유지하고 이런 굉장히 많은 공익적인 기능을 계속 북돋아주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산림청이 하고 있습니다. 청장님께서 취임하신 지 이제 3주가 됐다고 들었습니다. 그동안 굉장히 바쁘셨죠? 어떠셨어요? 예, 기관장이 되다 보니까 일정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그것뿐 아니라 네. 이 4월 달이 산림청에서는 또 가장 바쁜 달입니다. 그렇죠. 네. 우선 나무 심기 기간이고요. 식목일이 끼어 있는 4월 5일이요. 네. 나무 심기 기간이 이제 집중돼 있고 나무 심기 행사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뿐 아니라 4월은 산불이 또 위험한 시기예요. 그래서 대형 산불이 발생하는 위험이 있는
시기여서 굉장히 긴장하고 있고 굉장히 바쁩니다. 이런 바쁜 가운데도 취임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또 정책 구상을 하느라고 예. 고민 중에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얼마 전이 4월 5일이 이제 식목일이었단 말이에요. 산림청에서 어떻게 보면 한 해 동안에 가장 큰 행사를 해야 될 수도 그렇습니다.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일을 좀 하셨어요? 네, 이번 4월 5일 식목일은 식목일이 제정된 지 76번째 행사를 했는데 네. 대통령님 모시고 또 여러 미래 세대를 책임질 어린 우리 학생들하고 같이 나무 심기 행사를 했는데요. 서울 복합 화력 발전소에서 거기가 이제 탄소가 많이 배출되는 그런 시설이잖아요. 예.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거기가 공원으로 이제 만들었는데 그렇죠. 네. 거기에서 이제 나무 심기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탄소 중립 의지를 좀 다지고 산림청이 갖고 있는 탄소 중립 나무 심기 향후 30년 동안 30억으로 나무 심기하는 그 계획을 국민 여러분께 이제 발표도 하고 뜻깊은 행사를 진행을 했고요. 네. 국민 여러분들께는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내 나무 갖기 캠페인, 내 나무 갖기 행사 이것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4월 5일을 식목일로 알고 있는데 얘기를 듣기로는 식목일을 지금 3월로 앞당기는 방안이 지금 논의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이게 사실입니까, 청장님? 원래 이제 식목일을 좀 옮기자는 얘기는 그 전부터 많이 검토가 됐었고 예. 논의가 좀 됐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요? 기후 변화로 우리나라도 많이 따뜻해졌거든요. 기온이 많이 올라갔는데 봄철 기온이 한 60년 기간을 따져보니까 한 2.3도가 올라갔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나무를 심는 거는 이제 적정 온도에서 나무를 심는 게 좋은데 예. 너무 따뜻해지면 이미 꽃이 피고 싹이 나버리면은 이 증산 활동이 심해져가지고 뿌리 내리기 전에 수분 흡수 능력이 좀 안 좋아서 고사될 확률이 커요. 그래서 네. 꽃 피고 싹이 나기 전에 나무 심는 게 좋은 거죠. 근데 이미 4월 5일이 이미 지금 꽃 많이 피고 지금 그런 상황이어서 조금 당길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과학적으로는 좀 그렇고요. 예. 근데 반면에 많은 국민들이 4월 5일을 식목일로 또 각인돼서 마음속에 갖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동의를 구하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그 동의 여부를 파악해서 네네네. 그 한 후에 예. 천천히 그걸 진행하려고 합니다. 국가 정책상 이제 탄소 중립을 위해서 가장 기초적인 것이 나무 심기라고 들었습니다. 나무 한 그루가 가진 힘이 얼마나 강력하기에 이 나무 심기가 제일 중요한 일인지 청장님께서 언급을 해주신다면요. 소나무 50년생 소나무 한 그루가 약 0.3톤의 탄소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저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1헥타르 그러니까 3,000평에 있는 일단의 소나무 숲은 1년에 약 11톤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요. 이 양은 보통 자동차 한 8대가 1년 동안 내뿜는 그 이산화탄소량하고 맞먹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탄소 중립을 목표로 내세운 게 2050년. 네. 그러니까 산림이 그 정도의 큰 역할, 효과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산림청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해졌다고도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계시죠. 대한민국은 이제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이루겠다. 이 목표를 이제 전 세계에 이제 알렸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이런 기업들이나 공장에서 줄이는 게 먼저죠. 예. 근데 그 다 줄이지 못하면 또 탄소를 흡수하는 이런 기능을 가진 산림을 잘 육성해서 그만큼 상쇄해줘야 되는 것이죠. 예.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앞으로 30년 동안 약 30억 그루의 나무 심기를 하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네. 그래서 이 계획을 잘 하게 되면 2050년도에는 약 3,400만 톤의 탄소를 1년에 우리 산림이 흡수하게 되는데요. 우리 숲을 그대로 놔두면 이게 나이가 들어가지고 탄소 흡수 능력이 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생장 속도가 떨어지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 숲을 노령목을 좀 제거해서 젊은 숲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이에요. 그래서 탄소 흡수 능력이 어디까지 떨어지냐 하면 그냥 놔두면
1,500만 톤까지 떨어져요. 어. 이거를 더 한 1,900만 톤을 더 흡수하도록 끌어올리겠다 하는 것이 산림청의 계획입니다. 30년간 30억 그루를 심는 것이 목표라고 하셨는데 이게 단순히 계산해 보면은 1년에 1억 그루 정도 되거든요. 이 정도 심을 수 있는지 그 현실성도 굉장히 의문이 좀 물론 가는 이제 대목입니다. 네. 연평균 지금 한 5천만 그루 가량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정도 심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대부분 심는 것은 재조림이 많습니다. 벌채지라든가 네. 일부 훼손지라든가 이런 데 심는데 한 1년에 2만 헥타르 정도 넓이로 하면 이 정도 심는데 평균 1억 그루면 2배죠. 2배의 숲을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당장은 어렵습니다. 올해는 이제 4,800만 그루를 심는 게 목표고요. 내년부터 이제 점차 이것을 늘려가는 끌어올려서 거구나. 2050년까지 평균 했을 때 이제 1억 그루를 맞추겠다. 예. 연평균 그런 계획입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나무 심는 얘기를 해왔는데 이렇게 나무 많이 심고 가꾸는 거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런 것들을 한순간에 앗아가는 게 산불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산불을 예방하는 것이 오히려 더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산불이 한 번 나면 이 나무가 가지고 있는 탄소가 한 번에 방출이 되는 겁니다. 예, 예. 탄소 중립을 위해서도 산불 방지는 꼭 필요한 것이고요. 그 외에도 뭐 숲이 파괴돼가지고 생태계가 파괴되고 많은 동식물들이 죽고 또 인명과 재산 피해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꼭 막아야 되고 또 한 번 산불이 나는 거는 뭐 순식간에 나지만은 복구하려면은 뭐 100년까지 걸립니다. 네. 아까운 국가 재산이 날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산불 방지를 위해서는 전국에 한 300개의 산림 기관에서 비상 체제를 지금 유지하고 있고 한 13,000명의 그 감시 인원하고 한 1,500대 CCTV가 산불 감시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산불을 끄는 진화 헬기 산림청에는 48대가 있는데 다른 부서까지 합치면 다른 부처까지 합치면 180대 정도 됩니다. 이게 지금 대기 중에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나라가 이제 ICT 기술이 굉장히 발달을 해서 그 ICT 기술을 활용한 그런 산불 방지 대책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건강 때문에도 산을 찾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진 것 같아요. 또 젊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는 백패킹도 유행을 하고 있고 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진 것 같습니다, 요즘. 코로나도 있고 얼마나 갑갑하세요. 그런데 이제 탁 트인 산림에 가면은 좀 굉장히 활력도 되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특히 요즘 젊은 세대들이 뭐 차박도 하고 비박도 하고 맞아요. 산림을 굉장히 많이 찾고 있는데 한 2천만 명 이상이 1년에 산을 찾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산림을 찾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등산로 관리도 잘 하고 네. 예. 이제 안전시설 이런 것도 갖추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산을 찾으시는 분들께서 코로나니까 거리 두기도 잘 하시고 예.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고 특히 산불이 나지 않도록 예. 잘 협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는 것이죠. 이제는 시민의식이 어느 정도 올라와서 대부분 알고 계시겠지만 이 산에 갔을 때 안전수칙 반드시 지켜야 되는 안전수칙 다시 한 번만 좀 얘기해 주세요. 가장 중요한 것이 산에 가실 때는 절대로 화기를 다루지 말아달라는 것입니다. 예. 꼭 화기는 다뤄주시지 마시고 그리고 저희가 입산 통제구역도 지정해놓고 하기 네. 때문에 그걸 유의하셔서 산에 가셔 주시면 좋겠고요. 특히 이제 산림이 아니더라도 산림 인근의 그 논밭에서 쓰레기를 태우거나 농산 폐기물을 소각하시는 그런 관행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좀 산불 위험 시기에는 문제 붙일 수 있으니까. 네, 바람이 날아가니까 이게 순식간에 산불이 됩니다. 그래서 네. 이것을 좀 하지 않도록 간곡히 좀 부탁드립니다. 곧 금방 여름이 옵니다. 기상이변 때문에 사실 요즘 작년 사례만 봐도 장마도 길어지고 있고요. 또 단번에 또 비가 많이 내리면서 산사태 위험성도 굉장히 큰 상황이잖아요. 산림청에서도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작년에는 비가 정말 많이 왔지 않습니까? 네. 한 54일이나 장마가 계속되고 폭우가 계속 와서 아마 최대의 그 산림 피해를 저희가 봤습니다. 한 1,300헥타가 넘는 그 산사태 피해를 봤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 전국의 산사태 위험 지도를 저희가 만들었어요. 한 2만 6천 개소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둬서 사방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방 댐이라든가 이렇게 네. 토사 유출을 방지하는 그게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그거를 좀 만들고 있고 또 점검을 꼼꼼히 하고 예. 특히 대피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주민 대피 체계 이것을 좀 마련하고 있고요. 또 ICT 기술을 더 활용을 해서 산사태 예측 프로그램을 고도화하는 이런 작업도 하고 있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요. 이 부분 모르셨던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이제 꽃에 이제 꽃말이 있듯이 나무에도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이 있다고 해요. 만약에 청장님께서 우리 국민들에게 이런 의미를 가진 나무를 선물하고 싶다 하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특히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나무는 사철나무인데요. 사철나무는 변함이 없다라는 이런 꽃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국민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살림 서비스를 준비하는데 이것이 변함없이 예. 국민을 섬기겠다 이런 뜻으로 이 나무를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구온난화로 기온이 상승하면서 갈수록 산불이 발생하기 쉬운 조건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화재로 파괴된 산림을 복구하는 데는 40년에서 길게는 100년까지 긴 세월이 걸린다고 합니다. 네, 코로나 블루 시대에 우리 몸과 정신 건강을 위해서 등산을 다니는 것은 좋지만요. 입산 시에 꼭 화기 사용 조심, 또 조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토요 포커스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